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물화생지 썰 주제는 방사능입니다. 원래 진작에 이 주제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왜냐하면 이 방사능 발견이 꽤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의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게 1903년이에요. 오래됐죠. 그래서 그때 노벨 물리학상 1903년에 탄 분이 3명인데 앙뚜안 앙리 베크렐, 그다음에 피에르 퀴리, 그리고 뭐 간단히 마리 퀴리, 뭐 원래 이름은 마리아 살로메아 스크워도프스카, 폴란드 사람이라 폴란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능이 상당히 발견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방사능이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처음이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잘 몰랐겠죠. 그래가지고 뭐 피에르 큐리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 타고 난 뒤에 1906년에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1906년에? 마차에 치여가지고 아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하지만 이미 그때 몸이 방사능 때문에 엄청 망가져 있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일에 좋은 상태였다면, 몸이 좋은 상태였다면 마차 웬간하면 치이기 어렵잖아요. 다 피했을 텐데. 아이고 참.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인 마리 퀴리는 그래도 꽤 오래 산 편이긴 한데, 뭐 그런 뭐라 그러나 그 뭐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그 큐리 부부가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비가 부족해가지고 좀 연구실이 시설이 좀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역시 확인이 안 된 얘기죠. 그러면 왜 남편은 몸이 안 좋고 예. 하여튼 뭐 그래서 생각보다 부인이 오래 살았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처음이기도 하니까 방사능에 대한 무지가 많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뭐 예를 들어 라듐 야광시계. 이제 라듐은 나중에 이제 퀴리 부인이 확실히 정제를 해내죠. 근데 이 라듐이 이제 방사선이 나오면서 이제 형광물질 같은 걸 때리면 이제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이제 라듐 야광시계가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작을 할 때 라듐이 들어간 형광 페인트를 이제 여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칠하는데, 그 붓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입술로 빨아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대요. 아니 라듐이 방사능이 얼마나 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온갖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턱이 막 괴사를 하고, 그런 물론 이제 막 회사에서 은폐를 하고 막 그런 그 방사능의 위험 은폐를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결국 보상을 받기는 받아요. 받으면 뭐해. 이미 뭐 죽거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또 방사능 되는 무지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뭐 한
약 한 1920년대 금방 라듐 야광시계는. 근데 21세기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 라돈 음이온 침대라고. 음이온이 몸에 좋대요. 웃기네. 그럼 양이온은 몸에 안 좋냐?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모나자이트, 모자나이트 아니야.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그, 이 안에 소량의 우라늄이나 플루림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알파 분계가 일어나서 알파 입자가 방출되는데, 이거를 음이온 침대라고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웃기게도 알파 입자는 양이온이거든요. 정말 그 유사과학, 유사과학이 아니라 허위과학, 아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아주 추잡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라돈은 그 라듐이 이제 그 방사성 붕괴를 하면은 라돈이 돼요. 이름이 서로 비슷한 이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려면 빠박쌤의 이 영상 잘 보시고 좀 알아두시면 좀 그 무지에서 조금 벗어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방사능, 방사성, 방사선, 이거를 구별을 못하고 다 같은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 방사능과 방사성은 뭐 같은 말, 거의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사능,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능력, 방사성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 그러니까 뭐 방사능과 방사성은 거의 같은 말이지만 방사선은 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방사성 붕괴, 그러니까 방사선을 방출하는 붕괴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세 가지가 있어요. 알파 붕괴는 소위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데, 그 알파 입자가 다름 아닌 헬륨 원자핵이에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 아니고 양이온. 그리고 베타 붕괴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전자를 방출하는 뭐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뭐 베타 플러스 붕괴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를 원자핵이 낼름 그 포획하는, 뭐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하면 베타 붕괴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전자하고 양전자는 서로 반입자 관계죠. 마찬가지로 중성미자하고 반중성미자도 서로 반입자 관계예요. 그 입자 반입자 관계. 그래서 알파 붕괴가 일어나면은 헬륨 원자핵, 그러니까 원자 번호 2, 질량수 4인 그 헬륨 원자핵이 방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질량 원자 번호가 2 감소하고 질량수가 4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를 방출하는 베타 마이너스 붕괴의 경우에는 원자핵에 있는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로 변한 꼴이에요. 그래서 그 전자가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 증가하고 질량수에는 변화가 없어요. 뭐 딴 얘기, 베타 플러스 붕괴 이런 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얘만
베타 마이너스 붕괴만 얘기하고. 자, 이렇게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를 하다 보면은 원자 핵이 들뜬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들뜬 상태. 그래서 그 들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그 스타를 많이 붙이거든요. 스타가 이제 들뜬 상태라는 뜻이에요. 들뜬 상태. 그래서 핵이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면서 감마선이 방출이 돼요. 되게 파장이 짧고 그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마 붕괴, 감마 그거 아니고 알파 베타 감마 붕괴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붕괴 과정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를 여기 이렇게 용기로 이걸 이렇게 감싸요. 그러면 이제 다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한쪽으로 퍼지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알파선은 지금 자기장이 현재 이제 그 화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그럼 알파선은 양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듯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베타선은 음전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듯이 꺾이게 되고요. 감마선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양전화도 아니고 음전화도 아니죠. 그러니까 직진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이고 베타 입자는 전자니까 알파 입자가 훨씬 무겁죠. 그래서 이 꺾이는 요 반지름이 커요. 전자는 이 꺾이는 반지름이 작고. 그래서 이건 현재 자기장에 의해서 방사선이 갈라진 거를 보여준 거고, 전기장으로도 할 수 있죠. 전기장으로는 뭐 이를테면은 이쪽에는 음으로 대전시킨 판을 갖다 놓고, 반대쪽에는 양으로 대전시킨 판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을 가해주면은 알파 입자는 양전하니까 음으로 대전된 판 쪽으로 큰 반지름을 꺾이게 되고, 베타 입자는 전자니까 음전화, 그러니까 양으로 대전된 판 쪽으로 작은 반지름으로 꺾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을 자기장과 전기장으로 보면은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과력. 뭐 다들 납은 되게 투과하기 힘든데, 투과력은 알파선이 제일 약하고 감마선이 제일 강해요. 알파선은 뭐 공기 중에서도 몇 센티미터 못 움직이고 멈춰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리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주변의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반대예요. 알파 입자가 덩치가 크니까 전리작용은 알파 입자가 제일 크고 감마선은 전리작용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용한 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소리 나는 무슨 장치 들고 다니면서 방사능 측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이거 밀러 계수기, 일명 그 GM 카운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전리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몸 바깥에서는 감마선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면 우리 몸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먹었어.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알파선이 위험해요. 막 전리작용, 그러니까 이온화 시키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대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알파 붕괴하고 베타 붕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뭐 여러분들 공부를 해야 말할 의무는 없는데. 먼저 알파 붕괴. 자, 이거하고 관련된 인물로 게오르기 안토노비치 가모프,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둥. 이 사람은 뭐 빅뱅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빅뱅.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알파 붕괴가 일어날 때 보면은 그 생각보다 알파 입자가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해서 알파 입자가 원자핵 우물 안에 들어있는 건데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우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입자도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얘를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파동함수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이 진폭이 클수록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진폭이 작긴 하지만 0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확률적인, 그러니까 다분히 양자 물리학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가모프가 이제 이런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가이거 루탈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반감기가 길면은 그 알파 입자의 에너지가 작다, 뭐 그런 법칙이에요. 예, 아무튼 그래서 알파 붕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터널링 효과가 관련이 돼요. 사실 터널링 효과가 여기저기 관련되는데, 예를 들어 태양 중심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잖아요. 수소가 뭉쳐가지고 헬륨이 되는 그런 그 현상도 원래 그 태양 중심부의 그 온도와 압력으로는 이렇게 태양이 밝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터널링 효과 덕분에 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되게 태양이 되게 밝은 거예요. 핵융합이 잘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도 터널링 효과가 한몫을 해요. 자, 알파 붕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자, 다음은 베타 붕괴. 또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자, 이거하고 관련된 사람으로는 먼저 볼프강 에른스트 파울리. 파울리의 효과가 아니라 베타 원리로 유명한,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194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이 사람이 베타 붕괴에서 어떤 입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이름을 중성자라고 이름 붙였어요. 근데 중성자는 나중에 이제 체족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노벨상까지 타죠. 근데 페르미가 그 입자를 중성미자,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에서 뭐 작은 거를 의미하는 무슨 이노, 그래가지고 그 뉴트리노,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중성미자인 거예요. 뉴트리노 라고 이제 이름을 페르미가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성미자가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베타 붕괴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베타 붕괴에서는 그 이상하게 그 방출되는 베타 입자, 즉 전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가 않고, 전자의 에너지가 이런 범위를 가져요. 어떨 때는 전자가 그 베타 붕괴로 방출된 전자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그 왜 그러냐면은 어떤 다른 입자가 있다. 바로 중성미자죠. 그래서 중성미자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그 에너지의 차이, 그리고 스핀도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거를 이제 커크 레벨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중성자는 업커크 하나와 다운커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게 양성자와 전자로 바뀌는데, 양성자는 업커크 두 개와 다운커크 한 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반 중성미자가 중성미자도 전자가 세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 중성미자. 그러니까 결국 알자 변화는 다운커크가 업커크로 바뀐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W 플러스 입자가
그 관여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설명했는데 요즘은 커커 레벨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단계로 발전을 한 거죠. 그만 얘기합시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가 연달아 일어나요. 그래서 방사성 계열을 사슬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총 4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토륨 계열이라고 해서 질량수가 4의 배수인 그 자연 방사능 계열이고, 그래서 토륨 232에서 시작해가지고 납 208로 끝나는 토륨 계열이 있고, 자, 그 다음은 질량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이거는 인공방사능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과학자들이 인공 원소를 합성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걸 넵튠늄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넵튠늄 237에서 시작해서 비스무트 209로 끝나는 방사성 계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량수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가 되는 그런 계열, 이런 자연 방사능 계열을 우라늄 계열 또는 라듐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우라늄 238에서 시작해서 라듐 226을 거쳐 납 206에서 끝나는 그런 계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질량수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그 자연 방사능 계열을 이걸 악티늄 계열이라고 해서, 얘는 우라늄 235에서 시작해서 납 207에서 끝납니다. 뭐 사실은 시작한 것보다 더 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걔네들은 이미 이제 다 붕괴돼서 없어졌어요. 절멸했다고 하죠. 물론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런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반만 감는 거 아니야,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가지고 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은 2분의 1로 줄고, 2번 지나면은 반의 반 4분의 1, 3번 지나면 반의 반의 반 8분의 1로 이렇게 줄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에 따라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쓰면은 뭐 이따구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반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 많이 쓰는 우라늄 238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지질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지층이 혹은 암석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다음에 탄소 14는 반감기가 57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고고학, 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고고학 연대 측정에 많이 사용이 되죠. 뭐 그리고 참고로 이제 방사능의 단위로 뭐 그 노벨상 탄 베크렐 이름 따가지고, 그리고 큐리 이름 따서 이런 게 있는데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고고학 연대 특징의 한 예를 들어보면은 알프스 그 지역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한 미라가 발견이 됐어요. 이름이 이제 웨치는 이제 그 발견된 지역 이름이고, 별명이
the Iceman, 얼음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 14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BC 3300년경에 살았던 걸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모로 조사를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뭘 먹었는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떤 곳에 살았는지, 이게 그런 정보들을 추측해낼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방사능 요 얘기의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방사능의 이제 손상 단위로는 이제 먼저 라드 라드라는 단위가 있는데 요즘은 라드 안 쓰고 100라드를 1그레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영국의 물리학자인 뭐 루이스 헤럴드 그레이 새끼야 그 사람 이름에서 딴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생물체 때 쪼였을 때 입히는 손상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RB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를 곱해가지고 그걸 이제 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0랩이 1 시버트예요. 시버트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죠? 시버트는 스웨덴의 물리학자인 롤프 막시밀리안 시베르트에서 그 사람 이름에서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방사능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약 2.5 밀리시버트. 그래가지고 최대 1년에 5 밀리시버트 정도까지만 째라. 근데 이거는 최대치고 보통은 1 밀리시버트. 그러니까 배경 그 인위적으로 방사선에 쪼이는 거를. 아무튼 왜냐면 방사선에 쪼이면은 그 인체에 이제 유해한 게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표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그 가중치, 멀가중, 말중가중, 가중치를 얘기한 거고, 요 그래프는 이제 모델인데, 모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선형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조금의 방사선을 쪼여도 유해하고, 많이 쪼일수록 되게 더욱더 위험해지기, 악화되겠죠. 근데 이제 역치, 즉 문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역치 문턱이라는 게 있어서 그 전까지는 별로 유해하지 않다가 그 다음부터는 비례해서 유해해진다. 근데 이제 뭐랄까 안전빵이라고 선형 무역치 모델, 그러니까 이거를 뭐 리니어 로 스레셜드 모델이라 가지고 LNT 모델, 보수적인,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이 LNT 모델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방사선의 용도 보면은 트레이서라고 해가지고 몸에다 주사해서 막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순환계 그런 기능 같은 거 점검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분석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제 핫한 걸로 중성자 활성화 분석, 뉴트론 액티베이션 어널리시스, 약자로 NAA.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게 이 사진이 그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된 그릇인데, 이거를 NAA로 분석을 해보면은 뭐 어느 지역에 흙을 써서 만들었고 뭐 등등등등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방사선의 또 다른 용도로는 당연히 방사선 치료하는 데 쓰죠. 그리고 식품 보관하는 데도 쓰고 그러니까 방사선이 강하면은 해롭지만 약한 방사선은 이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 뭐 독이라는 것도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박스의 문화생지 썰 방사능이라는 주제로 뭐 생각보다 아주 자세히는 못했지만 아무튼 나름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